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5년 2회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필기 CBT에 있어서 전기기기의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41번 문제를 보시면 반도체 수자 중에 3단자 사이렉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선지 SCR부터 보면 요 놈은 우리가 익히 아는 거죠. 단방향 3단자 소자가 된다. 그리고 이놈에 대한 그림 기호도 한번 그려보면 요 놈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다이오드죠. 여기다가 게이트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겠더라. 여기가 에노드, 개소드, 게이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GTO를 보면 이 GTO라고 하는 것은 이 SCR에다가 게이트에 자기 소호 기능을 첨가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 GTO도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SCR과 같고요. 그리고 똑같이 단방향 3단자 소자로 쓸 수가 있죠. 자, 요 그림을 가지고 GTO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안내를 드리면 이 GTO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트라이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방향 3단자 소자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그림 기호를 표현을 하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여기 보면 AC 보입니까? 이 AC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류 전용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극성, 다르게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바로 양방향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여기 있는 try 같은 경우에는 3을 의미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단자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게 있죠. 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2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을 해보면 다이오드 요놈 어떻습니까? 단방향 2단자 소자다. 그죠? 다이가 들어가서 2단자 소자. 그 다음에 다이악은요. 일단 AC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트라이악에 썼던 거랑 똑같이 교류 전용에다가 양방향이 될 거고요. 다이가 있으니까 2단자 소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 SCS는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단방향 4단자 소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기호를 뭐 굳이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방향 단자는 4개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인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안내를 드리자면 실제 우리 시험에 부가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게 SSS가 있다. 그죠? 얘를 우리가 뭐 다르게 사이닥 이렇게도 부르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2단자 소자가 됩니다. 그리고 SCR을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단방향 3단자 소자. 그 다음에 SCS를 쓰면은 얘는 이렇게 한번 들고 와보세요. SCR과 똑같이 SC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같아요. 단방향. 그리고 R 대신에 S가 있다. 그죠? R 대신에 스페셜해졌다. 한 개가 더 붙었다. 4단자 소자가 되었다.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운데 C가 들어간 것은 뭡니까? 단방향. 그리고 가운데 S가 있는 것은 양방향이죠. 그래서 요렇게도 들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가운데 걸 가지고 C를 보면 뚫린 곳이 어때요? 한 곳이죠. 그래서 단방향이다. SSS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S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뚫린 곳이 양쪽에 있다. 그죠? 그래서 양방향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챙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오면 2, 3, 4 단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해 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4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 와,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먹어야 된다. 그죠? 답은 4번 삼상 권선용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번입니다. 삼상 전원을 이용해서 이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기로 삼상을 이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은 일단 첫 번째 메이어 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드 브릿지 결선, 그 다음에 스코트 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야지 누굽니까?
제우스가 있다. 그죠? 얘는 제우스의 사촌 동생 메우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들고 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1번 스코트 기화선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44번 바로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은 이런 게 있죠. 기전력의 주위 파크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발전소 주위에는 파크가 있어요. 주위 파크가 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주는 주파수, 위는 위상, 얘는 파형, 이 친구는 크기가 될 겁니다. 실제 얘들은 일치해야 되는 조건이 되죠. 일치 조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동기는 기본적으로 3상이기 때문에 상회전 방향과 그에 대한 각 변이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실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만 필요한 거 위주로 살펴보면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요, 난조 발생이 심해집니다. 심해지면 탈조까지 이어질 수 있죠. 위상이 달라지게 되면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되지요. 다르게 이를 우리가 유효순환 전류라고 부르죠. 실제 얘가 흐르게 되면 수수 전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동기 화력까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형이 달라지게 되면 이때는 여러 가지 파형이 섞이기 때문에 고주파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끝으로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그냥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위 파크에서 난동을 피우면 경찰이 우리 잡으러 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난동을 부리면 공무 집행방해죄로 잡혀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주위 파크에서 난동을 부리면 공무 집행방해죄로 잡혀갈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고 가시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튼 여기서 우리가 답을 바로 고르자면 답은 1번이 되겠죠. 얘는 그쪽 관계가 없다. 다음으로 45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비례 추이에 따라서 2배가 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례 추이 같은 경우에는 2차 저항이 슬립과 비례한다. 요걸 가지고 전동기의 특성을 제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2차 측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바로 2배가 되는 것은 누가 된다? 슬립이 된다. 답은 바로 1번이죠.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드십시오. 자, 그 다음에 46번.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의 저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2차의 저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흘러 들어가는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 외에 주로 몇 고주파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자 전류는요, 기본적으로 외형파 전류가 됩니다. 그렇죠. 실제 이 변압기에 있어서 자기 포화와 히스테리시스 현상에 의해서 외형파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주파가 바로 누굽니까? 제3고주파. 실제 요걸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죠? 다음으로 47번.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기계 손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만 체크하고 바로 답 골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기계 손실은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부하 손실, 하나는 부하 손실. 자, 이 무부하 손실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생기는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손이라고도 부르죠. 부하손은요, 부하가 있을 때만 생기기 때문에 부하가 없으면 안 생겨요. 부하의 조건에 따라 달라요. 가변손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무부하손은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철손, 하나는 기계손. 자, 그 다음에 철손은요, 다시 한 번 더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그 다음에 와류손 혹은 맴돌이 전류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걸 써야 됩니까? 규소강판. 와류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성층철심을 쓴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놓을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계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회전할 때 바람과 부딪히며 생기는 풍손과 그리고 실질적인 기계적인 마찰 손실, 마찰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이 47번에서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손을 또 쪼개면 하나는 동손, 다르게 뭐 구리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표류 부하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죠? 특히 동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제곱 r로 표현한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실제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무부하손과 부하손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서는 근사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하죠. 무부하손의 대부분은 철손, 부하손의 대부분은 동손이기 때문에 철손과 동손의 합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기기에 있어서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한 조건. 이때는 그 기기에서 나타나는 철손 성분과 동손 성분이 어떠하면 됩니까? 같으면 되죠.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라스트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계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계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인 움직임이 없는 변압기에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관련된 문제를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변압기가 기타 회전기에 비해서 효율이 좋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기계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그렇죠. 한번만 생각을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48번입니다. 슬립이 4%인 유도 전동기의 2차치 효율은 몇 프로입니까?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맛있게 먹어야죠. 답은 바로 1번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 2차 효율, 실제 이놈에 대한 공식도 묻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면 얘는요 전체 효율이 아닙니다. 2차 측에 대한 효율이에요. 그죠? 실제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슬립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슬립이 4%, 즉 0.04입니다. 그러면 2차 효율은 1-0.04가 되어서 0.96 되지 않겠습니까? 퍼센트로 치면은 96%가 되더라.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차 입력분의 출력이 된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동기 속도분의 회전 속도가 된다. 물론 잘 언급은 안 되지만 실제 이런 것도 있죠. 동기 각속도분의 각속도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거 쉽네. 맛있게 먹고 넘어가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49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출력이 100%일 때 역률이 1이 되도록 계좌 전류를 조정한 다음에 공급 전압 및 계좌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계좌 전류를 일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와 이하에서 운전하면 동기 전동기의 역률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실제 이 동기 전동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기 조상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동기 조상기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 위상 특성 곡선을 살펴봐야겠죠. 다르게는 이놈이 V의 꼬라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V 곡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 내지 동기 조상기가 나오면 이 위상 특성 곡선을 간단히나마 그리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익히 알기로 가로축은 계좌 전류, 다르게 여자 전류가 됩니다. 그렇죠? 세로축은 전기자 전류. 자, 그리고 이 V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얘를 P1, 얘를 P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주황색으로 이놈의 최하점을 연결을 하면 이 점을요 우리는 역률이 1인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면 좋은 것들이 실제 이 곡선이 위로 갈수록 뭐에 가까워진다? 전부하에 가까워진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무부하에 가까워진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이 역률 1인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여자 전류를 낮추어요. 그럼 이때를 뭐라고 합니까? 여자 전류가 부족하네.
부족 여자 상태라고 부르죠. 과하게 되면 과여자 상태라고 부릅니다. 부족 여자 상태로 쓰게 되면 얘는 지상으로서 리액터 역할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과여자로 쓰게 되면 진상으로서 콘덴서 역할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여자로 쓰게 되면 콘덴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하 역률 개선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부족 여자로 쓰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을 하고요. 이때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혹은 자기 여자 현상,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간단히 몇 가지 살펴봤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출력이 100%랍니다. 그럼 전부와 기준으로 메뉴에 있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역률이 1이 되도록 계좌 전류를 조정을 해놨대요. 이런 식으로 계좌 전류 조정을 해놨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좌 전류가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얘가 지금 요 값으로 일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전부와 이하로 운전하면 이 친구의 역률은 나오고 불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기준에서 부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래 곡선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계좌 전류는 일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포인트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P2에 대한 이 위상 특성 곡선을 보면 이 점은 역률이 1인 점으로부터 우측에 있다. 그죠? 그럼 이때 역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상 역률이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앞선 역률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V 곡선을 하나 더 그린다라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더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P3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때 부하가 낮아진다? 더 낮아진다? 그러면 실제 이 점은요, 이 곡선에 있어서는 역률이 1인점보다 거리가 더 멀어진 게 될 겁니다. 그럼 앞선 역률 상태에서 이 거리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이 역률 상태는 더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니까 앞선 역률이 되고 부하가 감소함에 따라서 역률은 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앞선 역률에서 역률이 낮아진 거 3번 되겠죠. 그죠? 다음으로 50번 문제입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어떤 요소가 작은 동기 발전기의 특성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동기기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클 때나 작을 때 이때 특성을 묻는다면 얘들은 단랍비가 크거나 작은 기기의 특성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좀 안내를 드리자면, 실제 이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준 하에서 안내를 드려보자면, 단랍비가 큰 기기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단랍비가 큰 기기에 대한 특징은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자세히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소를 가지고 말로써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 효율은 작아요. 그리고 나머지 요소는 대체적으로 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머니에 동전 들고 다닙니까? 안 들고 다닌다. 그죠? 그래서 동전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단랍비가 큰 기기는 동전 효율이 어떻다? 떨어진다. 그럼 이때 동은 무엇입니까?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표적인 게 동기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혹은 동기 리액턴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 관련 요소들이 된다. 저는요, 전기자 반작용 내지 전압 변동률이 됩니다. 혹은 뭐 전압 강화율. 효율은 이름 그대로 효율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단랍비가 있죠. 혹은 안정도도 있을 거고요. 기기의 치수도 있을 거고요. 뭐 금액도 있을 거고요. 제작 금액, 소요 금액, 혹은 손실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많죠. 그죠? 물론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작아야 되는 요소도 실제 이거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전,
효율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걸 토대로 요 문제 한번 접목을 해볼 건데 일단 오타가 하나 보이네요. 자, 요 놈을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이 크가가 아니고 크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자, 그럼 다시 해석을 하면 일단 전압 변동률이 작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전 효율이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르게 말하면 단랍비가 큰 기계의 특징이에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때는 동기 리액턴스는 어때야 됩니까? 작아야겠죠. 그 다음에 효율은 높은 게 아니라 효율도 작다. 다르게 낮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랍비는 커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뭐라? 속도 변동률이 크다? 그럼 요건 나머지 아닌가?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단랍비와 연관을 지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랍비가 크다는 것은 실제 안정도가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발전기가 안정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출력이 일정하게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발전기에 있어서 그 회전에 대한 속도 변동은 커야겠습니까? 작아야겠습니까? 그렇죠. 작아야겠죠. 그래서 단랍비가 큰 기기는요, 안정도가 큰 기기가 되고요. 그럼 그것을 발전기로 생각하면 속도 변동률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뭐 동전 효율을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드렸지만 실제 이 속도 변동률도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만약에 단랍비가 작은 기기에 대해서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화살표를 뒤집어 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번입니다. 단권 변압기의 설명을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권 변압기는 뭐 간단하게 체크를 했을 때 여기에 철심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에 권선이 막 감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렇게 빼면은 1차측, 요렇게 빼면은 2차측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권선도 조금 분류를 하면 여기에 있는 권선을 우리가 직렬 권선이라 부르고요. 아래쪽을 불로 권선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 주어진 선지를 가지고 바로 답을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1차 권선과 2차 권선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된다. 그죠? 일부가 여기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로 권선과 직렬 권선을 구분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설 자속이 없어서 전압 변동률이 적다. 그쵸? 실제 우리가 일반적인 변압기랑 비교를 하면 이놈들은 바로 직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자속이 작용하게 되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누설 자속이 없어서 전압 변동률이 작아요. 그렇죠? 맞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삼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한다? 아니죠.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단상 기준으로 쓸 때나 삼상 Y 결선으로 쓸 때 이때는 자기 용량 나누기 부하 용량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압측 전압 분의 고압측 마이너스 저압측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상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위에는 각각 제곱을 해주고 아래쪽은 루트 3 이렇게 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V 결선일 때 이때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B는요 기본적인 틀은 요놈과 같습니다. 고압분의 고압 마이너스 저압.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2분의 루트 3이 붙더라.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0.866이 달라붙더라.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것만 생각하더라도 삼상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요걸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더라. 다음으로 아래쪽에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에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나마 좀 체크를 하면 변압기의 보호장치 일단 기계식 장치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게 브흐 홀츠 계전기가 있죠.
그리고 이 부월출 계정기는 기본적으로 변압기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충격, 압력 계정기, 그 다음에 방압 안전장치, 그리고 가스 검출 계정기, 유온계, 유위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 전기식 보호장치 대표적인 걸 하나 떠올리면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보호장치 과전류 계정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 과전류 계정기 사용되죠. 비율 차동 계정기 사용되죠. 그리고 온도 계정기, 이놈이 바로 유온계죠. 기름의 온도를 측정하는 계정기. 그죠? 그래서 3번 임피던스 계정기. 얘는 우리가 다르게 뭐 거리 계정기라고 하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전력공학에서 나옵니다. 그죠?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계정기. 얘가 거리 계정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변압기 보호에는 사용되지 않는 장치가 됩니다. 다음으로 53번. 제어 종류기 중에 특정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고 물었는데, 뭔가 생소한 게 보입니다. 그죠? 실제 이 문제는 뭐 관연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긴 한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자, 일단 여기서 요구하는 제어 종류기 중에 특정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번째, 펄스 폭 변조 제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실 필요는 없다. 참고적으로 뭐 하나 더 언급을 드리자면, 실제 여기 있는 첫 번째 대칭각 제어 기법은요, 이 정류기, 위상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놈을 쓰게 되면은 일부 홀수 고조파 성분은 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거할 수는 없어요. 자, 네, 두 번째 소호각 제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버터 동작 시에 역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 소호각 제어 기법은 얘를 적절히 섞은 것을 의미를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펄스 폭 변조 제어 기법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특정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이구야 생소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54번입니다. 직류 전동기를 교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즉 직류 전동기를 교류 전원에 갖다 꽂아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류로 쓸 때 일단 뭐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전동기를 뭐 원활하게 쓰기 위한 방법 요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를 보시면 계좌는 성층 철심 원통형 고정자를 주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는 범주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층 철심을 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손실을 줄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층 철심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했던 와전류 손실, 다르게 와류손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전동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의 권수 감소, 전기자의 권수 증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 교류용으로 쓰게 되면 다르게 직류 전동기를 교류 전에다 갖다 꽂으면 어쨌든 전동기 내부에는 코일이 많이 감겨 있죠. 그러면 이 코일에 의한 리액턴스를 우리가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 계좌의 권수가 많으면 이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동기를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리액턴스에 의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전압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줄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계좌의 권수를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상권선 설치, 브러쉬 접촉장애 침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어쨌든 이 기준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번째, 정류자편을 감소시킨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직류기를 교류 전에 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류가 들어왔을 때 직류기 내에는 다르게 직류 전동기 전기자 내에는 직류로 변성된 전류가 흘러야 될 거예요. 근데 정류자편을 감소시키면 정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쓸 수는 없겠네. 네, 답은 실제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 간단히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5번. 변압기에서 콘서베이트 용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맛있게 먹어야겠죠? 답은 바로 여기 있는 변압유해, 다르게 절연유해 열화 방지가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하나 더 안내를 드리자면, 이 관련도 문제를 보면 이 열화 방지 책으로 옳은 것은 혹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열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열화 방지의 주요한 대책, 주 대책이 되죠. 근데 보조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콘서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도 있고 밀폐형도 있습니다. 특히나 밀폐형을 쓸 때 있는 이 절연유가 공기와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물질로 충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물질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트 가서 이 물질을 사면 과자가 덤으로 와요. 요거, 이게 누굽니까? 바로 질소죠. 그래서 질소 봉입하는 방식이 있더라. 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조 대책에 속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해안가와 같은 지방에서는 이 수분의 흡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흡습호흡기. 다르게 우리가 브리더라고도 하지요. 물 먹는 하마죠. 흡습호흡기. 그래서 얘도 실질적으로는 보조 대책이 됩니다. 내륙 지방에서는 굳이 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가봅시다. 우리 좀 여유가 되고 하면 해외여행 가고 하면 좋다 그죠? 그래서 저는 브라질로 떠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숙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브라질 콘도를 예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콘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숙박. 그래서 요 놈이 제일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kVA 그리고 2000대 200V의 단상 변압기가 있답니다. 이 차로 환산한 등가 저항과 등가 리액턴스는 각각 이렇게럼 되어 있대요. 이 변압기에 역률 0.8의 전격벌을 걸었을 때 전압 변동률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변압기에 있어서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 그 관계식은요, 첫 번째. 자, 기본적으로 전압 변동률은 2차 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쵸? 2차 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격 상태의 전압에 대한 무부하 상태 시와 정격 상태 시의 차에 대한 비. 자, 다시 일단 체크를 하면, 무부하 시 마이너스 정격 시.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것 자체가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2차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다가 2를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실제 이 문제처럼 역률이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이때 P가 뭡니까? 2차 측 기준의 퍼센트 저항 강화. 얘는 2차 측 기준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일 때는 지상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진상일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역률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스레 이걸 가지고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지문에 이 값이 없어요. 그쵸? 실제 뭐 역률이 0.8이라면 무효율은 0.6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내려면 얘를 또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용량과 전압 기준, 그리고 2차로 환산한 등가청, 리액턴스, 즉 옴의 단위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놈에 대한 공식을 또 올려보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전압분의 IR 곱하기 100여.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는 전압분의 IX 곱하기 100여.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2차 기준의 값이기 때문에 얘들이 2차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때 X는 2차로 환산한 등가 리액턴스. 얘는 2차로 환산한 등가 저항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요 계산에 필요한 2차 전류부터 계산을 하면 얘는 2차 전압분의 용량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5kg니까 이렇게 놓고 2차 전압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놈에 대한 값이 25A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2차 전압 200분의 2차 전류 25 곱하기 등가 저항 0.14 곱하기 100여.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얘는 1.7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똑같이 넣고 계산을 하면 얘는 0.16이 되겠죠. 곱하기 100 했을 때 이 친구는 2%가 나옵니다. 그럼 끝났네요. 여기다가 1.75%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니까 2.6%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번. 저항부하의 단상 반파 종류 회로에서 맥동률은 어찌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맥동률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일단 단상 반파 종류 회로, 그 다음에 단상 전파 종류 회로, 그 다음에 단상이 있다면 삼상도 있겠죠. 삼상 반파 종류 회로, 삼상 전파 종류 회로. 자, 여기서 제가 단순히 맥동률만 체크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이에 대해서 은근히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안내를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필요한 다이오드 개수. 자, 단상 반파 종류회로를 꾸릴 때 있는 다이오드 한 개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단상 전파 종류회로를 꾸릴 때에는 2개를 쓸 수도 있고요. 4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개를 쓸 때를 중간 탭 방식이라 부르고요. 4개를 쓸 때를 브릿지 방식이라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삼상 반파 종류회로 같은 경우에는 3개가 필요하고 전파는 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종류회로 그림이 주어지고 얘가 무슨 종류회로인지 안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그림에 나와 있는 다이오드나 SCR 개수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걸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이에 대한 직류전압. 실제 직류전압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죠. 자, 기본형만 따지겠습니다. 단상 반파 종류회로 같은 경우에 있는 0.45 교류 전압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단상 전파 종류회로 같은 경우에는 1위는 0.9 곱하기 교류 전압. 그 다음에 삼상 반파 종류회로 같은 경우에는 1.17V. 그 다음에 삼상 전파 같은 경우에는 1.34도 있고요. 다시 1.35도 있고요. 그 다음에 2.34도 있습니다. 자, 둘의 차이는 뒤에 선간 전압이냐 상 전압이냐의 차이예요. 실제 위에 있는 이 세 개는 싹 다 상전압 기준입니다. 그리고 삼상 전파 종류로는 실제 Y결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선간 전압을 쓴다면 1.35. 그럼 만약에 상 전압이 시험 문제 제시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34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들은 반을 쓰고 전체를 쓰냐에 따라서 2배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얘들도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요 놈들 똑같이 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배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참고로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할 것은 맥동 주파수가 됩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지울게요. 지워도 관계없겠죠. 아니면 다시 합시다. 아래쪽에다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맥동 주파수가 됩니다. 즉, 종료하고 났을 때 나타나는 맥류에 대한 주파수, 얘가 맥동 주파수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 이 맥동 주파수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본적인 다이오드의 개수의 주파수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즉, 단상 반파 종류회로의 맥동 주파수는 F, 단상 전파는 2F, 삼상 반파는 3F, 삼상 전파는 6F. 그럼 이때 맥동률. 다르게 이 맥동률을 우리가 리플률이라고도 하죠. 참고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맥동 주파수도 다르게 리플 주파수라고도 합니다.
뭐 간혹 우리 시험에 리플율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혹은 리플 주파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단상 반파 종류 회로에 대한 맥동률 내지 리플률을 적어보면 얘는 1.21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121%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를 퍼센트로 할까요, 그냥? 자, 121%. 자, 그 다음에 단상 전파 종류 회로에 맥동률을 적어보면 얘는 48%. 그 다음에 삼상 반파 같은 경우에는 17%. 삼상 전파는 4%가 됩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세 개는요, 이렇게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1의 자리 값과 얘를 더해보세요. 그럼 10이 되죠. 이것과 이것 더해도 10, 이것과 이것 더해도 10. 그래서 혹시나 이놈들에 대한 맥동률을 묻는다면 단순히 10에다가 이런 회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다이오드 개수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상 전파 종류 회로가 나왔다. 10에다가 2를 빼면 8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끝자리가 8인 걸 답으로 골라보자. 그 다음에 삼상 반파 종류 회로가 나오면 10에다가 필요한 다이오드 개수 빼니까 7. 7로 끝나는 거 골라보자. 삼상 전파하면 6을 빼서 4% 골라보자. 이런 식으로. 다만 단상 반파 종류 회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얘는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단상 반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이오드 개수가 1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뒤로 1이 있는 걸 고르면 된다. 그죠? 정확하게는 가운데는 이 1, 두 개를 더한 걸 쓰세요. 그러면 121%.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57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상 반파 종류율의 맥동률이야. 그러면 몇 프로? 121%. 다르게 소수로 표현하면 1.21이 되더라. 요 놈이 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아래쪽에 58번 바로 보겠습니다. 직육의 철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바로 체크를 해보면 성층 철심을 사용하면 와전류선이 감소한다. 그쵸? 우리 앞에서 체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선에는 풍손, 풍손과 와전류선 및 장선, 일단, 이 풍손은 어디에 대한 겁니까? 기계의 손에 대한 거죠. 장손은 실질적으로 동손의 다른 말이 됩니다. 즉, 구리손의 다른 말이 됩니다. 그럼 얘는 확실히 틀린 거 된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면, 철에 규소를 넣게 되면 히스테리시 손실이 감소한다. 그쵸? 규소 강판을 쓰면은 히스테리시 손실이 감소하더라. 자, 그 다음 네 번째, 전기자 철심에는 철선을 작게 하기 위해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 그쵸? 일단 규소 강판을 쓰게 되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감소하면 당연히 철손을 구성하는 게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손이기 때문에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하겠죠. 맞는 말. 그래서 얘를 작게 하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쓰겠더라. 다음으로 59번입니다. 직류 전동기 중에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바로 체크를 하면 실제 이런 게 있죠. 토크가 가장 큰 순서. 이와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속도 변동이 가장 큰 순서. 같죠? 얘들은. 그래서 요거 하면 직가, 분, 차 돌릴 수 있습니다. 직권, 가동복권, 분권, 자동복권 순서. 그죠? 답은 바로 4번이 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하면, 이 직류, 직권 전동기가 토크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어디에도 쓰더라? 전기, 철도, 혹은 기중기, 내지 크레인에 쓰더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죠. 자, 다음으로 60번 보겠습니다. 육극인 유도 전동기의 토크가 타우라고 주어졌습니다. 극수를 12극으로 변환하였다면 변환한 후에 토크는 어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처음에 극수는 6극이었는데 이제는 12극으로 몇 배 증가시켰죠? 2배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이때 토크가 어찌 되는지 파악하려면 이 극수와 토크에 있어서 어떤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토크 관계식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0.975 n분의 p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위는 뭐 킬로그램 미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기 속도분의 2차 입력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기로 이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접목을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될 거예요. 0.975 p분의 120f 분의
2차 입력료. 그럼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0.975 P, 이게 극수죠. 극수에다가 2차 입력 나누기 120F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본다면 토크와 극수는 어떤 관계더라? 비례하는 관계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극수가 2배가 된다면 토크도 몇 배 되겠습니까? 2배. 그러면 12극으로 했을 때 토크는 요놈의 2배, 2타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기기기의 수문항에 대한 풀이가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이 모쪼록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